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린 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대신들과 왕실 종친들은 어린 임금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함은 물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후궁을 들이기로 하였다. 한때 조용했던 궁궐은 어느덧 많은 후궁으로 붐비게 되었다. 이렇게 들인 후궁만도 10여 명이 되었고 임금과 침소 한 번 갔는데 몇 달이 되기도 하였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언제 후손을 그것도 왕자를 생산할지 막연하기만 하였다. 어린 임금을 두고 세력 다툼은 날로 심해졌고 왕자만 낳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후궁들은 임금의 성은을 입어 왕자를 생산하기를 기원하며 임금의 관심과 사랑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 판서는 후궁인 딸을 두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 날 박 판서는 딸을 찾아가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였다. 마마, 아무래도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소인과 마마의 입지가 위축되어 자리 보전이 어려울 듯하오니 왕자 마마를 잉태하기 위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 같사옵니다. 후궁들도 많고 임금의 춘추가 아직 장년이 안 되어 침소에 잘 들어오지 못하시니 어찌 회임한단 말입니까? 소인이 은밀히 호위무사를 들여보내줄 터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버님, 어찌 그런 막말을 하시옵니까? 멸운지화를 당하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사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당장 물러가세요. 마마 소인의 말을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박 판서는 외동딸을 후궁으로 추천하여 그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직하고 듬직한 무사 한 명을 뽑아 딸의 호위무사로 보내어 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박후궁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다른 후궁들이 회임 소식이 들리니 박후궁으로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박후궁도 마음이 혼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의 총애를 얻어 회임할 수 있을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상선소에서 잡아주는 임금과의 합방은 박후궁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궁궐의 밤은 늘 적적하고 고요하기만 하였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적막한 밤, 고요한 달빛 아래 박후궁은 딸린 궁녀도 없이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나무 밑에 웬 어스름한 물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가 보낸 호위무사 강진이라는 것을 박후궁은 직감하였다. 그녀는 가슴이 멈칫했다. 아니 갑자기 가슴이 왜 이리 뛴단 말인가? 강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박후궁은 설레임과 함께 얼굴이 불그스레 물들었고 가슴은 사정없이 방망이질하여 제대로 강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마마 야심한 시간에 안 주무시고 어인 일로 나오셨습니까? 내 잠이 안 와 잠시 산책을 할까 하고 나왔는데 자네는 어인일로 일이 나왔는가? 소인도 잠이 안 와 혹시나 마마님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사옵니다. 강진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말에 박후궁은 살짝 설레었다. 그러는 사이 강진의 손은 박후궁의 허리를 감싸 쥐고 나무가 우거진 사이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하였다. 울창한 나무숲에서 둘은 마치 얼음이 된 듯 굳어져 잠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것도 잠시 둘의 입술은 포개졌고 서로를 갈망했던 몸과 마음은 불타올랐다. 격렬했던 그 밤이 지나자 박후궁은 건장한 사내의 그것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인데 박후궁 밤마다 강진을 불러들이니 박후궁의 나인들은 당연히 그 은밀한 관계를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판서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박후궁 처소의 상궁과 궁녀들은 귀를 막고 입을 닫은 지 오래되었다. 박후궁과 강진의 사랑은 고요한 궁궐의 적막함을 무색하게 박후궁 처소에서는 밤마다 신음으로 궁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그렇게 둘의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박후궁이 회임했다는 기쁜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고 박후궁도 뛸 듯이 기뻤다. 박후궁의 회임 소식에 기쁜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박 판서였다. 박 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왕자 아기가 태어나길 고대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박후궁은 그토록 기다리던 대군 아기를 낳았다. 박후궁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다. 세월이 흘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 다른 왕자들과 같이 총명하고 사랑스러워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박후궁도 드디어 귀인의 첩지도 받게 되었다. 귀인의 첩지를 받게 되자 자기가 사랑하는 강진을 훈련도감의 관직에 임명하여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박 판서는 박귀인의 뒷배경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늘려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박귀인의 소생 이연대군은 다른 대군들과 다르게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하여 학문과 무술을 고루 겸비한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러자 박귀인과 좌의정은 이연대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한편 중전이 계속되는 회임 소식에도 왕자를 낳지 못하고 공주만 낳는 터라 공식적인 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틈을 타 좌의정은 자기의 세력을 앞세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빨리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렸다. 전하, 이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신들이 감히 아뢰옵나이다. 전하의 현명하신 통치 아래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있으나 우사를 안정시킴으로써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신들은 이에 전하께서 세자를 책봉하시어 왕실의 기틀을 튼튼히 하시길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임금이 즉위한 지 20년이 넘도록 중전에게서 왕자가 없자 대신들은 서로가 강한 권력을 선점하기 위해 후궁이 낳은 왕자 중에 세자로 책봉하기를 주청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계속되는 상소에 임금도 어쩔 수 없어 후궁들이 낳은 왕자 중에 세자를 책봉하기로 하였다. 후궁이 낳은 왕자만도 10여 명이 넘었고 왕자들의 학문이나 무예 실력이 모두 출중하여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귀인의 아버지 좌의정만은 자신이 세자의 외할아버지가 되리라 확신하며 치밀하고 흉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은밀히 박귀인의 처소에 들은 좌의정은 박귀인에게 속삭였다. 귀인 마마, 이연대군이 세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우선 마마의 상궁 라인들을 모두 없애야 할 것이고 훈련도감의 강진도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박귀인으로서는 강진을 죽인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아버지, 강진은 절대로 비밀 발설할 사람이 아니오니 강진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우선 라인들부터 상황을 보아가며 한 명씩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좌의정과 박귀인의 음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세자 책봉에 고심하던 임금과 대신들은 세자 책봉을 위한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자를 뽑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시험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시험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문, 무예, 그리고 인성이었다. 모든 시험 기준과 출제자들이 결정되자 석 달 후에 치러질 시험을 위해 후궁들과 대군들은 총력을 기울였다. 모두 세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며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서책을 읽고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좌의정과 박기인은 자신의 소생인 이연대군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계략을 꾸몄다. 박 판서는 뇌물을 들여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궁궐 내 시험 준비를 담당하는 학자를 매수했다. 학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박 판서가 제시한 막대한 재물과 장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학자는 시험 문제 일부를 박 판서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무예 시험도 중요한 만큼 박기인은 다른 왕자들이 무예 시험에서 실수하도록 훈련장을 관리하는 무관 중 한 명을 매수했다. 무관은 무예 시험장에서 다른 왕자들의 무기에 미세한 결함을 만들어 놓거나 훈련장을 미리 교묘하게 실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른 왕자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는 가운데 박기인의 심부름으로 궐 밖으로 나간 상궁이 비명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박기인은 형조에 일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했지만 밤늦게 일어난 일이기에 목격자도 없고 단숨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봐서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라 둘러대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박기인은 매우 애석해하면서 상궁의 집에 많은 재물을 보내 위로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또 한 명의 상궁이 처소에서 나오지 않자 다른 나인이 상궁을 부르러 갔는데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갑자기 죽었으니 형조에서 부검을 명하여 사인을 밟히니 타살이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급사라 하여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리고 궁녀가 새벽에 뒷간을 가기 위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뒷간에 들어서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궁녀가 뒷간에 목이 매달려 있었다. 그 나이는 박기인 처소의 궁녀였고 자기 방에 유서를 써놓고 자결을 했던 것이었다. 유서의 내용은 환관과 눈이 맞아 연정을 나누다가 환관의 변심의 시리에 빠져 세상을 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하게도 박기인의 나인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박기인은 의심이나 아쉬워하는 마음에 적극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슬퍼할 뿐 오로지 이연대군의 세자 책봉에만 힘썼다. 한편 나라의 대통을 이어줄 왕자를 낳지 못한 중전은 임금보다 10살이나 많았으며 내명부를 관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웬만한 궁궐 내의 일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다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느 정도의 질서 유지에만 치중할 뿐 몸을 사려 낮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자 책봉만큼은 공명정대하고 가장 적합한 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함을 알기에 중전은 큰 결단을 내리기로 하였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모함으로 폐위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올곧고 강직한 성품의 중전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세자를 뽑는데 관여하게 되었다. 박기인은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임을 파악하고 있던 중전은 박기인이 낳은 이연대군이 다른 대군들과 다르게 임금을 전혀 닮지 않고 기골이 장대하며 말타기와 무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는 사내다운 면모가 뛰어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기인의 처소에 나인들이 죽어나감도 이상하고 박기인을 경호하는 호위무사가 훈련도감 대장이 된 것에 의심되는 부분이 점차 커졌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중전은 우선 이연대군이 회임되던 시기를 따져보았다. 입소문에 의하면 박귀인의 회임 시기와 임금과 침소에 든 시기가 100여일이나 차이가 났으며 다른 왕자와 공주들은 오른손을 잘 쓰는 반면 유독 이연 왕자만은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회임 당시 박귀인을 모시던 강진이라는 호위무사도 왼손잡이이며 생김새도 닮은 듯 보였다. 어느 날 중전이 임금에게 간청을 드렸다. 전하의 정례 시간에 소인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은밀히 확인할 것이 있사옵니다. 이는 정사에 중대한 일이오니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연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중전께서 실록을 살펴보는 일을 어찌 관여하시는 거요? 전하, 관여하는 것이 아니옵고 소인이 확인하여 밝혀낼 내명부의 일이 있사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부의 일이라고 하니 예 허락하여 드리오리다. 중전의 간청에 임금은 정례에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을 하였다.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실록에 기록되어 있기에 임금이 언제 어느 침소에 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입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실록에 쓰여 있는 증거만 확인이 된다면 박 귀인의 만행이 확실시 되어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중전은 고심이 깊어졌다. 이것들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강진을 문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 귀인 처소의 나인들은 모두 죽어나가 증명할 사람이 없었으니 고심하고 있던 차에 중전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둘은 미래를 나누었고 중전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을 밀실에 머물도록 명하였다. 이에 중전은 조용히 박 귀인을 불렀다. 그녀는 깊은 절을 하며 중전 앞에 섰다. 중전마마, 부르셨습니까? 박 귀인, 이리와 앉으시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절대로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내가 박 귀인을 부른 이유는 이연대군에 관한 것이오. 이번 세자 책봉 시험에 자진 하차하여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오. 박 귀인은 깜짝 놀라며 중전을 쳐다보았다. 중전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을 시험에서 자진 하차하라니요? 여기 이 문서들은 이연 왕자가 태어난 시기와 관련된 기록이요. 왕이 그때 궁궐에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소. 또한 이연대군이 호위무사의 아이라는 증거도 몇 가지 있소이다. 박 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귀인은 여기서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좌의정을 지니고 있고 이런 단서쯤이야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박 귀인은 중전에게 더 당당하게 말을 하였다. 중전마마, 어찌 소인을 이리도 모함하시는지요? 소생의 아들이 왕세자가 되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하옵니까? 아마도 중전마마께서 왕자 아기 씨를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박 귀인은 더 당당하게 중전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중전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 귀인, 나는 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숨겨온 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요. 이연 대군이 왕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한데 왕세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소. 이연 대군이 임금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귀인과 대군은 위험에 처할 것이오. 중전마마 억울하옵니다. 저희 아비가 좌의정을 맡고 있는데 어찌 중전마마께서는 저를 이렇게 모함하시옵니까? 박 귀인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앞세워 중전의 길을 꺾으려 하였다. 중전은 냉정한 표정으로 박 귀인을 바라보았다. 어허,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박 귀인의 언행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네가 정령 멸문지화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자네가 자진 탈퇴를 결심하면 나는 자네와 대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네와 대군은 물론 자네 집안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박 귀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중전은 이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박 귀인을 처소로 보냈다. 넋이 나간 채 중궁전을 나온 박 귀인은 처소로 돌아와 급히 친정아버지 좌의정을 불렀다. 아버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중전이 이연대군의 출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마 자중하십시오. 중전의 뜻대로 쉽게 물러날 일이 아니옵니다.
우선 몸을 낮추고 계십시오. 소인이 손을 써보겠습니다. 어찌하시려고요? 중전이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것이옵니다. 중전을 제거해야겠지요. 아무 세력도 없는 중전 하나쯤 죽어나간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마께서는 옥체 보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리하여 좌의정은 중전을 모략할 계획을 꾸미게 되었다. 좌의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중전을 몰아내거나 독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를 불러들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모르는 청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을 구하여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전이 이연대군의 출생을 발설하는 날이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좌의정은 은밀하게 독을 구하여 중전의 음식에 넣기로 하였던 것이다. 박기인은 중전을 독살하기 위해 정성껏 다과를 준비했다. 평소 다과 시간에 맞추어 중전이 자주 먹던 다과를 모방한 이 특별한 다과는 냄새도 맛도 색도 없는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는 군침이 도는 다과였기에 중궁전 홍나인은 다과상을 의심 없이 내가려 준비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못된 박기인의 편이 아니었다. 독이 든 다과인 줄도 모르는 식탐이 많은 중궁전 홍나인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중전의 음식에 먼저 손을 댔던 것이었다. 홍나인은 심한 복통과 혼란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쓰러졌다. 궁녀들이 홍나인을 급히 부축하여 의원에게 보였지만 홍나인은 결국 독이 온몸으로 퍼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중전은 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매우 놀라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이기에 포도청에서 거만했지만 독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터라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알아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중전은 박기인의 지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전이 언제 박기인과 좌의정에게 당할지 모르는 터라 중전은 박기인과 좌의정의 소행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고 임금님께 갔다. 중전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모두 임금에게 고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임금에게 보여준 다음 결정적인 한 가지를 위해 조용히 누군가를 불렀다. 들어오도록 해라. 그때 한 궁녀가 들어왔다. 박기인 처소에 있던 궁녀였다.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소인은 박기인 마마님 처소에 있던 궁녀 미진이라 하옵니다. 처음에 강진이라는 호위무사가 박기인 마마 처소에 자주 들어가다가 늦은 밤에도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박기인 마마께서 이연대군을 낳으셨고 호위무사는 훈련도감 대장이 되셨지요. 그리고 세자, 책봉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어명이 떨어지자 박기인 마마님 처소에 있던 상궁마마와 나인들이 한 명씩 비명행사하는가 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급사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소인이 생각해보니 이연대군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려는 모해 같아서 곧 있으면 소인도 죽겠다 싶어 중전마마께 제 신변을 보호해 주십사 말씀드렸사옵니다. 궁녀의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총애했던 박기인이 낳은 이연대군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임금은 조용히 중전과 나인을 보내고 임금의 호위무사를 불렀다. 너는 지금 바로 내금의장에게 훈련도감에 있는 강진을 승정원으로 조용히 데려오라 명하여라. 승정원은 임금님이 아무도 모르게 직접 친국을 하거나 조용히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서기관으로 임금이 은밀히 일을 처리할 때 쓰는 장소이다. 그곳에는 강진이 포박이 되어 잡혀왔다. 임금님은 강진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알겠느냐? 사실대로 구하면 내 목숨을 살려줄 것이나 한치라도 거짓을 구하는 날이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하여 강진의 문초는 시작되어
엄청난 고문에도 강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이연대군이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연대군은 파멸이 자명하므로 강진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연대군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뿐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다. 자기만 버티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박귀인과 좌의정뿐이니 죽음과도 같은 문초를 버텨내고 있었다. 지난번 박귀인 처소의 궁녀들을 없앨 때 강진도 함께 모의하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새뿐이라고 생각했다. 3일 밤 낮으로 문초했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강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박귀인 처소에 있었던 강진도 잘 아는 나인이었다. 중전이 박귀인의 처소에 있던 미진을 데려와 대질 신문을 하였다. 강진은 고개를 들어 이 아이를 보아라. 내가 그렇게 찾던 바로 박귀인 처소에서 너희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궁녀 미진이다. 강진은 미진을 보자 화들짝 놀랐다. 이 아이가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고하였으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실 직고하거라. 나인 미진을 본 강진은 그만 자기의 혀를 깨물어 자결하고 말았다. 강진이 자결한 것을 좌의정이나 박귀인이 알면 그들의 권력을 앞세워 계속 임금을 능멸할 것을 생각해 강진을 형틀에 묶어놓고 박귀인의 나인이었던 미진도 문초를 받은 것처럼 꾸며 형틀에 메어놓고 박귀인과 좌의정을 포박해 그들을 볼 수 있는 의금부로 데리고 왔다. 영문도 모르고 의금부까지 끌려온 두 사람은 강진과 미진을 보자 그만 바닥에 철썩 주저앉고 말았다. 강진과 미진이 모두 실토했다고 말하자 좌의정과 박귀인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로써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동안 박귀인과 좌의정의 악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으니 박귀인과 좌의정에게 사약을 내렸고 이연대군은 폐서인되어 출궁을 당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폐서인의 몸으로 출궁을 당한 이연은 그동안의 조부와 엄마의 패악한 짓을 알게 되고 절로 들어가 평생을 어머니와 외조부의 사제불공을 들이며 한평생을 살았다. 권력에 눈이 먼 어른들의 잘못으로 평생을 절에서 속죄한 이연대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 한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룹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결실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처녀를 구해준 은혜.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아첨이나 꾀임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는 일찍이 무과초시에 급제했으나 지방이다 보니 더 큰 뜻을 품고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여 한양에 가서 벼슬 한 자리쯤은 쉽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해마다 살찐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짐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권문세가와 친분을 맺고 부잣집과 교류하면서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김생은 한양의 기생집에서 선비들과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상이 풍성하게 차려지자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김생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김생 자네 덕에 많은 선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구먼. 우리가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한양의 권문세가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분이니 곧 벼슬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김생은 선비들의 아첨에 살짝 웃으며 술잔을 들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김선비, 오늘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풍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그 마음 씀씀이가 넓고 후하옵니다. 벼슬 한 자리쯤이야 대감께선 금방 얻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선비께서는 곧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실 테니
우리도 대감 덕분에 큰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요? 아이고, 저는 여러 선비님들만 믿겠습니다. 판서나리께 제 이야기 좀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러며 여부가 있겠습니까? 김선비를 추천드리지 않으면 누굴 추천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김생의 돈에 있었을 뿐이었지요. 김생이 쓰는 돈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자주 그를 찾아와 아부하며 술을 청했습니다. 김선비께서는 분명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선비께서는 곧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니 지금의 고생은 나중에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과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니는데 가진 돈을 물 쓰듯이 써가며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안면이 있는 사람 중에는 김생을 이용해 술이며 밥이며 잔뜩 얻어먹거나 기생집에서 늘씬하게 벗겨먹는 이도 있었지요. 벼슬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교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들 패에 속아서 허송세월만 할 뿐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4, 5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재산은 거의 탕진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얼마 남지 않은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귀향을 하자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김생을 비웃었습니다. 쯧쯧,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 못 얻다니. 나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양에서 뼈를 묻을 텐데 무슨 얼굴을 들고 그 꼴을 하고 내려온담. 그러게 말이에요. 한양 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왔겠지 뭐. 흥청망청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기생이나 끼고 놀다 왔나 보지. 동네 사람들은 김생만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하여 더 이상 부끄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십냥을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다시 떠났어요.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주막집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충청도 초입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어 주막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져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보이는지라 말을 달려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지요?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지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김생은 조촐하게 저녁을 얻어먹고 젖은 옷을 화롯불에 말리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늦어 비는 그치고 밖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먼 곳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구슬프고 처절한 통곡 소리에 김생은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게 어떤 여인의 통곡 소리인가요? 글쎄, 몇 년 전 근처에 몰락한 양반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돌림병으로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만 남게 되었지요. 타지에 내려와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 세 구를 아직 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통곡하면서 저리 슬프게 울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생은 측은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네 집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처녀가 나왔는데 김생이 보니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초췌한 모습을 하고 슬픈 일을 거듭 치르는 바람에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고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하였지만 조금만 가꾸면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마주하자마자 그 처절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여인은 다가온 김생을 경계하듯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눈물마저 메말라 더는 흘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했어요. 어젯밤 구슬프게 울던 여인이 바로 처자였소? 김생의 부드러운 질문에
여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인지 입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듯 보였지요. 그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여기에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비천한 여인네에게는 더는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부모님과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이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을 뿐입니다. 김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여인의 초췌하고 말라붙은 입술, 떨리는 손끝, 그리고 비통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여인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다가섰지요. 처자의 사연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이 비참한 상황을 어찌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겠소. 일이 된 이상 내가 처자를 돕고 싶소.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후 작게 입을 열었지요. 저를 돕는다고 하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도움을 청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안이 몰락했을 때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과 오라버니의 시신을 거두지도 못한 채 이처럼 외롭게 울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김생은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자, 나의 마음은 다르오. 나는 당신을 돕겠소. 진심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소. 그대의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소. 여인은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눈으로 김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 집은 몰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집안을 단단히 꾸리셨습니다. 오라버니는 학문의 능의 선비로서의 길을 밟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아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반정이 일어나면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원수로 몰리고 아버님께서는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불타버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덜덜 떨며 말을 이어나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집을 잃고 이곳으로 내려와 남의 집 품을 팔아 겨우 먹고 살아야 했어요. 날품파리조차 구하지 못한 날이면 저희 가족은 찬밥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돌림병에 걸리셨고 저는 그저 그분들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도 부모님을 간호하시다가 병이 옮아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목처럼 메마른 나무가 흔들리듯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그분들 모두를 두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있으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생은 그런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오. 처자, 내가 있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줄 것이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처자를 돕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라 생각하시오. 김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너진 그녀의 마음을 조심스레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어 김생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제가 감히 무슨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제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 하시니 저도 그 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과 오라버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겠소.
이제부터는 천천히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생의 도움으로 이제야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듯 했지요. 그리고 김생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생은 처녀의 안타까운 곡절을 상세히 듣고 행장 속 돈을 꺼내 하인에게 주며 삼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어르신이 이렇게 제 암담함을 해결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처자를 도왔을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오라비를 잘 모셨으니 처자가 살아갈 방도를 구하시오. 그리고 처녀에게 묻기를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까? 제 외가가 영남에 있사온데 처녀 혼자의 몸으로 그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었으니 소인의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지요. 처녀의 죽는다는 말에 깜짝 놀란 김생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죽다니요.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영남 외가로 보내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처녀는 김생의 호의에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김생은 하인을 시켜 가마를 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는 가마에 태우고 김생은 가마를 따라 걸어서 영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른께서 고생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자가 아직 어리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시지요. 그렇게 몇 날이 걸려 처녀의 영남 외갓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처녀의 외가에 함께 도착한 김생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처녀를 그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처녀의 가족 장례를 치러주고 영남까지 데려다 주느라 돈을 많이 쓴 김생은 말을 팔고 걸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고생 또 고생하여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생이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고생을 하였어요. 한양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 그의 빈궁한 몰골을 보고 모두 냉대하여 누구 하나 김생을 위해 벼슬을 주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생은 초시에 급제는 했었으나 활 쏘는 재주도 부족하여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한양에는 그를 이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지요. 다만 사람들을 따라 병조 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이 병조 판서의 줄을 대어 관직에 나가는 일이 있어 김생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더욱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또 3년이 흘렀어요. 조금 남아있던 여비도 바닥이 난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하인이 벌어오는 하루 품삯으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고 잠자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여관 주인과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잘 수 있었지만 의복은 얻어 입을 수 없는 처지라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면목도 없고 노잣돈 마련도 어려워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 되어 헤어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병조 판서를 다시 만나 사정을 더해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병조 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명함조차도 받질 않으니 그나마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소문에 병조 판서 아버지 동지공이 8순이 넘었지만 기력이 왕성하여 뒤 사랑채에 거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생은 국리 끝에 동지공을 교제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대감댁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하인들이 엄하게 대문을 지키고 있었으며 쉽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김생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어요. 대문 안의 뜰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동지공이 있는 사랑채를 알아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어요. 김생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서성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김생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노인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럽게 김생을 맞닥뜨리자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놈이냐?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들어왔느냐? 필시 도둑이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병조판서 대감을 만나러 왔지만 뵙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서성이다가 동지공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동지공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병조판서 대감께 연이라도 닿을까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담을 넘어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늘 적적했던 동지공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말이라도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김생은 자신을 소개했지요. 소인은 전라도 사는 김생이라 하옵니다. 일찍이 무과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 적은 녹봉마저도 받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재물만 탕진하였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고향을 등지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어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되었구먼. 그래, 그 고초가 어련하겠는가. 동지공이 김생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자 김생은 신이 나서 이참에 병조판서에게 말이라도 넣어줄까 싶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병조판서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정하고 바른 원칙을 세워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병조판서 대감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으니 뵙고 말씀드릴 방도가 없어 사정이 절박한지라 1000번 죽어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감히 월담을 하게 되어 어르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노력이 가상하네. 하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은 김생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뒷마당을 거닐다가 뜻밖의 김생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생의 내력과 가문에 관해 물어보았고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자신이 준비해두었던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왔고 김생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 말했어요. 소인이 종종 와서 모시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지요. 왜 벌써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떠한가? 김생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감의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나 제가 혹여 폐를 끼칠까 두렵사옵니다. 폐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병조판서도 이 늙은이의 무료함을 달래준 사람이라면 자네의 어려움을 들어줄지 또 누가 알겠는가? 김생은 못 이기는 척하며 그날부터 그곳에서 노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기도 하고 밤낮으로 대감 옆에 붙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였답니다.
김생은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가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고 노인을 즐겁게 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적적하고 적막했던 사랑체의 생동감이 감도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도 보았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김생은 자기가 묵과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아 한양에 와서 있었던 일 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도중에 시신 세구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찬 얼굴빛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웬일인지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 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김생을 불러 병조 판서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병조 판서도 얘기를 전해 듣고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자네도 나를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길 반복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구려.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그리고 하인에게 김생이 갈아입을 의복을 준비해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대접해주라고 이르렀습니다. 김생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는지라 말로만 사양하고 노인과 함께 사랑채에서 며칠 더 지내게 되었어요. 며칠 뒤 노인이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아무 영문도 모르는 김생은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김생은 노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당황하여 궁금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어요.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김생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어요.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김생은 몹시 당황하였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김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생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얼떨결에 담례로 맞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올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갑진년 전라도 모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거둘 수 있었으니 그 깊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하여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미리 알아두지 못한 것이지요. 자나 깨나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어 보은의 방도를 찾지 못하여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님들이 소인의 뜻을 가상히 여겨 보답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녀의 간절한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김생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영남 외갓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처녀였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부인을 쳐다보니 그때 느꼈던 자태가 학처럼 고상한 것이 단아하고 인자한 부인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영남에서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처녀였지요. 처녀가 시집을 오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안타까워했던 것이었답니다. 동지공과 병조 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의로운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김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인이
은혜를 입은 그 사람과 이야기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자리를 마련하여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부인은 물론 동지공과 병조판서까지 더 지극히 김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고 있음을 노인에게 말한지라 김생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부인은 담장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김생에게 호남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옆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노비도 마련해 주었어요. 김생은 갑자기 일어난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그동안 불효를 저지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생만 시킨 처자식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되어 이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의 재량으로 벼슬도 내려주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조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김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생을 추천하니 고속 승진을 하여 벼슬이 종산품에 해당하는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마련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미래의 행복과 은혜로 되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모양처의 힘. 옛날 조선 광해군 1623년경 대북파 중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들들 또한 높은 벼슬을 지내서 집안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재상의 집에 처가살이하던 사위 허생은 매우 외롭고 기구한 인물이었지요. 재상은 사위에게 벼슬을 추천해주고 많은 벼슬아치들과 어울릴 자리를 주선해 주었지만 웬일인지 허생은 벼슬도 마다하고 재상의 가족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의 장인, 장모, 처남들은 물론 종들까지도 허생을 무시하고 홀대했어요. 종들조차도 그를 허생이라 불렀답니다. 어느 날 대감은 다시 한번 허생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에게 자신이 직접 첨거할 벼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벼슬을 권유했지만 매번 거절당했기에 이번만큼은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대감은 허생이 방으로 들어오자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허생, 들어오게. 오늘은 자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네. 허생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감 앞에 앉았습니다. 대감은 이미 무수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위가 이번에는 뜻을 굽힐 것이라 믿고 있었지요. 이번에 내가 대사헌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네. 자네만 승낙하면 바로 오를 수 있는 자리일세. 자네가 우리 가문의 사위로서 이런 벼슬쯤은 해야 위신이 서지 않겠는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 이참에 벼슬을 맡아 조정에 나가 자네의 재능을 발휘해 보게나. 대감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허생이 이번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그를 응시했지요. 허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소인을 높은 벼슬에 천거를 해주시는 마음은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저는 그 벼슬을 맡을 수 없습니다. 대감은 허생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함이 가득 서렸지요. 대감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허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벼슬 한 자리 천거해달라 전국에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우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선비들 못 보았나? 그런데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내뱉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재상가의 사위로 명망 있는 집안의 일원으로서 자네가 어찌하여 이런 좋은 자리를 마다하나? 대감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허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의 속내를 알고자 애썼습니다. 허생은 그런 대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벼슬 한 자리 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소인 지금은 때가 아님에 몸을 낮추고 있사옵니다. 제게 벼슬을 권해주신 것은 장인어른의 깊은 애정임을 압니다만
아직은 그저 남들처럼 소박하게 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더 큰 행복입니다. 대감은 허생의 말을 들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거듭 벼슬을 마다한 이유가 소박한 삶 때문이라니 대감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조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를 갈망하는데 허생만은 그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참 기이하군. 때라니 자네가 벼슬할 때가 따로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 집안 모두 높은 벼슬에 있어 자네에게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니면 언제가 때란 말인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네. 벼슬을 맡아 큰일을 하고 조정에서 명망을 쌓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 아닌가? 대장부로 태어나 벼슬 한 번쯤은 해보고 죽어야지 사내가 그리 포부가 없어서야 어찌하겠는가? 대감은 이마를 짚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위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내 이해할 수가 없네. 하다못해 집안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벼슬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자네가 가진 재주와 지혜를 생각해보게. 이런 보배 같은 인재가 그냥 묻히고 만다니 그야말로 낭비 아닌가. 허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미련도 욕심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벼슬로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세상 속의 작은 존재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대감은 허생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생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여 벼슬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물음의 답을 찾는 것은 대감이 아닌 허생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고도 평온한 얼굴을 한 허생의 모습을 보며 대감은 더 이상 그를 강요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허생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어찌하겠는가. 다만 나는 자네가 더 큰일을 하기를 바랄 뿐일세. 대감은 아쉬운 눈빛으로 허생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생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처가의 장인, 장모, 처남들은 물론 종들까지도 허생을 무시하고 홀대했지만 허생의 아내만큼은 그를 존중해주고 가엾게 여기며 살뜰히 보살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허생은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작은 문을 통해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아내는 그런 허생을 기다렸다가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했고 옷과 도포를 벗겨주며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생의 밥상은 언제나 초라했습니다. 재상의 종들조차 고기를 실컷 먹었지만 허생에게는 나물 몇 접시만이 주어졌지요. 이러한 대우에 아내는 종종 분노하며 슬피 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생은 아내를 달래며 말하곤 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남의 집밥만 축내는 처지에 이것도 분에 넘치니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오. 어느 날 밤 허생은 여느 때처럼 작은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처남이 지나가다 허생을 보며 비웃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빈둥거리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요? 참, 별일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모르겠구만 그려. 늘 허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장모가 마침 그 소리를 듣게 되자 이때다 싶어 허생을 쏘아보았습니다. 하는 일 없이 밥이나 축내면서 매일 늦게 들어오는 꼬락선이라니. 염치가 없어서 벌건 대낮에는 못 들어오는 게지? 자네가 우리 집 복식을 축내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보겠네. 떠먹여주는 벼슬도 마다하고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세상 팔자도 좋구먼. 허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여종이 허생 앞에 밥상을 내왔어요. 밥상에는 쓴 나물 몇 접시와 허술한 찬거리 뿐이었습니다. 장모가 다시 쏘아붙였어요. 이 정도도 과분한 줄 알거라. 허생은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이 아파왔지요. 어느 날 허생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다가 담 모퉁이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흠칫 놀란 허생이 왜 그러고 있소? 라고 묻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나무라시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의식주 모두를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버선발로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은 허생에게만 하더구나. 아침 저녁마다 아련할 정도로 정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부창부수구나. 내 서방, 허생이란 자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천하의 몹쓸 놈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꽉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그런데도 너는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나 더 섬기고 있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짓을 계속하려거든 차라리 그놈과 따로 나가서 내 멋대로 살거라. 이런 꾸짖음을 듣고 어머님을 달래면서 눈치를 보느라 이를 거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말을 들은 허생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장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는 부인마저 더 큰 꾸짖음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 장모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염려 마시어요. 제가 눈치껏 대처하겠습니다. 내가 빨리 출사하여 부인을 힘들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 건데 부인 볼 면목이 없소. 아니옵니다. 서방님은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소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뜻을 굽히지 마시고 서방님 하시는 일을 굳건히 진행하시어요. 이때 여종이 저녁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녁 진지 가져왔습니다. 참어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머님께 절대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허생이 밥상을 받아 먹으려 하자 아내가 말했지요. 당신, 이 생선은 드시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요? 생선에 가시가 많아 서방님 목에 걸릴까 염려됩니다. 내 어린애도 아니고 이까짓 가시가 목에 걸리겠소. 허생이 생선을 먹으려 하자 아내는 민망한 얼굴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제가 생선을 구워놓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반 이상을 먹어버리고 이 부분만 부엌 구석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고하니 어머니께서 이거 허서방상에 놓아주거라. 눈치 없이 남의 집살이하는 허서방에게는 좋은 안주감이 되겠으니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꾸나.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세요. 장모님이 저를 생각해서 맛있는 안주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소.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그렇게 허생은 상에 놓인 저녁을 말끔히 먹고 일어났어요. 요즘 매일 밤에 출타하시니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요? 아내는 물었지요. 허생은 비장한 얼굴로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인,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삼경의 뒷동산에 올라가 궁궐 안팎을 살펴보시오. 분명 시끄러운 소란이 날 것이오. 그 소란이 오래가서 밤을 새워 아침까지 시끄러우면 부인은 자결을 하시고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기를 도모하시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자세히 물었지요. 남편은 붓을 들어 몇 자 적더니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삼경의 궁궐의 횃불이 삽시간에 정리되면 이 편지를 읽어보시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여보,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구려. 허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가며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 희생해준 당신의 고마움에 보답 못한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그 은혜 꼭 갚겠소. 허생은 그동안 아내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함을 표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허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이 계셔서 저 또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디 서방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탈하게 끝나길 빌겠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둘은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 밤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픈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남편을 보내고 아내는 애타게 삼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살며시 뒷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궁궐 방향을 한동안 지켜보던 중 갑자기 수많은 횃불이 칠흑같던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말들이 날아갈 듯이 대궐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소란은 잦아들었고 한 무리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궐 밖에서는 드문드문 불빛이 보였을 뿐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요.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재상인 아버님과 당상관인 오라버니가 퇴청하지 않았기에 허생의 아내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내 아내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짧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암시와 더불어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대궐에서 밤새 퇴청하지 않은 아버님과 오라버니를 위해 계집종이 아침밥을 가지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로 가는 길에는 많은 기병들이 채찍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주인의 권세를 믿고 무리 속을 헤집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계집종은 당황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대항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재상이신 아무 대감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수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옆에 있던 군졸들이 비웃으며 말했지요. 내 주인은 역적인데 어찌 역적의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여종을 마구발로 걷어차서 몰아냈지요. 여종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얼굴과 흙투성이가 된 몸을 하고서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반신반의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지요. 그때 안방마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음모를 꾸민 적도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분명 무례배 허생이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이다. 내 서방이 이제 집안까지 망하게 하는구나. 꼴 좋다. 허생의 아내는 머릿속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들과 군졸 몇 명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집안의 문서들을 조사해 가져가고 창고 구석구석까지 수색하며 철저히 점검했지요. 집안 사람들은 이유를 묻고 울부짖었지만 관리들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비밀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재상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별도 없고 밖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고 돌아가니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안방마님은 깊은 고민 끝에 사내종을 불러 밖의 상황을 상세히 알아오라고 염탐하러 보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종은 어젯밤에 반정이 일어나 새로운 임금이 추대되었고 전 임금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정의 모든 높은 관리들이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모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감께서도 이 일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대감과 서방님들께서는 혹독한 고문을 받아 뼈가 다 부서졌고 조만간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을 예정이라 하옵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모두 관의 노비가 될 것이고 저희도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 하옵니다. 안방마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절에 쓰러졌으며 종들은 모두 엎드려 바닥을 치고 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던 종이 허생의 아내에게 다시 아뢰기를 아씨, 소인이 대감마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의금부를 지나가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붉은 비단에 금 박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죄인을 신문하던 사람이 허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허생이 앙심을 품고 대감마님과 서방님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어찌 우리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던 무지랭이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수 있겠느냐?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허튼 소리 말거라. 종의 말에 안방마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지만 허생의 아내는 지난밤 허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겨 허생의 아내가 다시 종에게 말했어요. 다시 가서 그 관리가 서방님인지 자세히 알아보거라. 예, 아씨. 소인이 당장 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요. 대문에는 벌써 관리들이 아무도 못 나가게 지키고 있어 종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종이 재빨리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도착했지요. 관청의 노비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으며 기병 10명이 2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쳤어요. 높은 말 위에는 재상 차림새의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옷이 매우 화려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종이 눈을 비벼가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분명 허생이었지요. 무리와 함께 그를 뒤따라가 보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대궐 안으로 들어갔고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종이 관청의 노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리가 누구신가요? 판서 허 아무개 나리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 판서이십니다. 깜짝 놀란 종이 허생의 직위를 듣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아뢰었어요. 마님, 허생이 이조 판서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종의 말을 들은 안방마님은 허생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냉대해온 것이 면목이 없구나. 하지만 지금 재앙이 눈앞에 닥쳤으니 내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것을 용서해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땅에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거라. 허생이 지금 저희 집안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의 살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서방님께 소식을 넣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허생의 아내는 붓을 들어 글을 써내려갔어요. 이 편지를 허생에게 전하거라. 예. 아씨. 종은 또 담을 훌쩍 넘어 관아에서 일하고 있는 허생에게 어렵게 편지를 전했지요. 종에게 편지를 받아든 허생은 아내를 생각하며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소첩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온 이유는 제가 죽으면 서방님께서 더 핍박받고 외로워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서방님께서 벼슬이 높아지고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 되어 여한이 없으시겠으니 저는 이제부터 서방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와 함께 목숨 걸고 이 상황에 맞서려 합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 덕분으로 누렸던 유복한 삶을 기억하신다면 이 빚을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갚아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서방님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승에서도 당신을 그리워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허생은 아내의 구구절절한 편지 내용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적셨습니다. 허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곤 바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의 아내는 반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역적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무 말도 없이 차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여보, 나왔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소이다. 허생의 다정한 말에 아내는 그제야 억누르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허생의 손을 단단히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님, 제발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해주세요. 당신께서 반정 후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그 힘으로라도 우리 집안을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허생의 손을 붙잡은 힘도 떨릴 만큼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허생은 잠시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신의 품으로 아내를 끌어안았지요. 그의 따스한 품에 안긴 아내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그동안 벼슬을 마다한 것은
이번 정권에 대한 반대파에 있었기에 벼슬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오. 나는 당신의 집안이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그동안 마음을 졸여왔소. 아버님과 오라버님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소. 내일 당장 내가 관직을 걸고서라도 임금님께 아뢰겠소. 허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임금님께 가서 아버님과 오라버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들을 구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소. 그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볼 것이오.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아내는 허생의 품 안에서 몸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허생은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지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 그동안 당신이 나를 믿고 지켜준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당신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겠소.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한없이 울기만 했지요. 허생의 가슴을 적시던 눈물이 이제는 그의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허생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쥔 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내가 벼슬에 오른 이유도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조금만 편히 가지시오. 내가 반드시 아버님과 오라버님을 구해낼 것이오. 허생의 따스한 위로와 굳은 결심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켰답니다. 서방님, 이 은혜 살면서 평생 갚겠습니다. 허생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묵묵히 그녀를 달랬어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내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었지요. 다음 날 조회가 끝나자 허생은 관복을 벗고 엎드려 임금님께 청하기를. 전하, 소신 오늘부로 관직을 내려놓겠사옵니다.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시옵소서. 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 허생은 정성스럽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은 감동한 표정으로 허생의 장인과 처남들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지요. 허생은 가마를 성대하게 꾸미고 아내를 친히 맞이해 임금께서 하사하신 저택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지극히 충만하였고 장모 역시 허생의 집에서 행복한 생을 마쳤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의리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얻더라도 가족과의 인연과 사랑은 그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생의 의리와 희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